작년에 도요다가 BZ4X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했었는데 굴욕을 맛봤습니다. 차에 막 바퀴가 떨어지고 막 이미지가 너무 다 회수해가는 이런 굴욕을 맛봤고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히 늦었던 것이죠. 현대차는 아주 훌륭한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전기차에서도 비교적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가능하고, 현대차는 전기차 부분에서 탄탄한 제품 기술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고무적인데 내연차와는 전혀 다른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아주 좋은 전기차들을 이미 개발을 했죠. 그래서 아마 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5나 EV6나 뭐 아이오닉 9 이런 것들이 일단 디자인에서도 멋있지만 타봐도 그 주행감 이런 것들에서 내연차보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수입차에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기차 내연차랑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걸 선택을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아주 훌륭한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밤에 잘 때 이제 충전할 수밖에 없는데, 초고속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가능하고, 이런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 이 순수 전기차만의 또 충전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건 현대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V2 로드라고 해가지고요, Vehicle to Load, 그 배터리 그것을 이제 캠핑 가서나 레저나 이럴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밥도 해먹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현대차가 되게 자랑하는 건데 그런 것도 상품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배터리 셀들을 깔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넓게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대차 전기차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대차만의 고유한 이미지, 보신 분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현대차 전기차 앞에 그 아이오닉 5나 EV6 보면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로 들어간 디자인 같은 거,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그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이제 모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제품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자기네가 내연차 부분에 쌓았던 그런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라든지 또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그 테슬라를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요새 그런 거 느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가 그 딜러 시스템을 이제 없애면서 온라인 판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소들은 시승과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이런 식의 또 새로운 영업 방식의 혁신도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서 현대차가 좀 변신을 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YD를 필두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기존의 내연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민영 기업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은 레거시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내연차 부분에서 했던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까지 진출하게 되는 건데, 일본은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요다가 최초의 전기차 모델을 BZ4X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했었는데 굴욕을 맛봤습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 차에 막 바퀴가 떨어지고 막 이미지가 너무 해서 오히려 그 팔았던 걸 다 회수해가는 이런 굴욕을 맛봤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국 시장을 위해 가지고 도요다가 중국의 신상 업체랑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BZ3X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제 그건 비교적 저가형 모델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도요다가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에서 워낙 성공을 해가지고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히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요다가 전기차 부분에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연차에서 성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전기차에서도 비교적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에서 실패했던 것을 딛고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중국의 민영 업체들 중심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이런
이번 그 동아시아 삼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배터리 부분에서도 지금 한중일 삼국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배터리 업체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 점유율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한국의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엔솔과 SK와 삼성이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는데 이제 중국이 역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서 LFP 배터리라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게 상당히 가격이 싸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였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워낙 싸니까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점유율로서는 지금 세계 최대를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도 한중일 삼국지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한중일 삼각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혁신한 본인이 아니라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그 새로운 기술에 되게 호기심이 많고 또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그 대중적 소비로 가기 직전에 주춤하는 그런 상황을 캐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즘 말 그대로 이렇게 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 업체들은 되게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업체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내연차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기차는 또 금방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고 양쪽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지금 캐즘의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캐즘을 잘 견디면서 그 다음을 준비할 것이냐. 이미 전기차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차로 돌아갈 수가 없죠.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 뭐 그걸 자꾸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이퓨얼이라든지 내연차에서의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들을 막 개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가 됐던 연료전지가 됐던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친환경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가 그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냥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조만간 배터리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언제 충전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전기 용량이 떨어져 갈 때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고 최근에 또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는 부분도 있는 최근에 그래가지고 또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이제 한편으로 캐즘이 계속되니까 토요타의 그 앞선 하이브리드 기술처럼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과도적인 양상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캐즘이 과연 언제 극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빠르면 1년 내, 길어도 2030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그 시기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잘 버텨내면서 혁신을 하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테이크업하는 그 시기에서의 승리자를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현대차는 이제 내연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레거시 업체였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도 경쟁력이 있지만 그 수요가 적으니까 어차피 거기까지 가는 과도기로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잘 같이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테슬라 같은 이런 순수 전기차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엔진에서 그 내연차와 전동 모터에 의한 이 에너지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캐즘을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미래차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판매를 했지만 수출은 거의 못했던 거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보기에 우리가 내연차에서는 실패했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굴기를 하자. 굴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산이 우뚝 솟은 것처럼 이제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엄청나게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 판매 보조금도 주고 이러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을 한 거죠. 저는 수출을 한다는 것도 한 2, 3년 전까지만 몰랐는데 불과 2, 3년 전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이제 미국은 관세 때문에 막히고 그러면서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굴기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죠. 제가 어제 국내 일간지 사설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응하는 세계 슈퍼파워로 중국을 만든 주역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업체가 살아남게 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제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또 세제 혜택을 하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또 기술 발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신에너지차라고 그러는데 그걸 NE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 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한때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수가 500개까지 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또 시장 경쟁에 맡기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업체들만이 이제 더 크게 하는 무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이제 적극적으로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 무공해인 전기차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그 충전 시설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중국이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또 효율적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다른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중국 민영 업체들은 결코 자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두 번째 견해 쪽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점점 그런 중국의 발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중국의 10대 전기차 업체 중에서 한 6, 7개가 민영 업체들이거든요. 민영 업체들이 뭐 니오, 샤오퐁, 뭐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전기차의 성공이 이 자율주행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역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테슬라보다 중국 업체들이 더 앞서게 되는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내재화해가 조달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비용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제 테슬라를 앞질러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율주행 부분은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중국이 소프트웨어에서 강하단 말이야 말이 안 돼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20개 도시를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지정을 하고 거기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다른 선진국에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20개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걸 미국의 규제 상황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도 중국에 와서 시험 운행을 하겠다. 중국 정부랑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과 또 민간 그 업체들의 효율성이라는 게 결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이런 놀라운 굴기를 그냥 허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BYD가 파란색이고요. 테슬라가 빨간색인데 테슬라가 실제는 순수 전기차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180만 대 수준입니다. 연간. 근데 그게 또 작년보다 올해는 오히려 또 조금 줄었는데 근데 지금 그 머스크는 워낙 뻥이 세가지고 자기네가 2030년까지 전기차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베이징과 또 미국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그걸 다 생산할 수가 없는데 지금 180만 대에서
갑자기 1000만 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BYD는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400만 대를 돌파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BYD의 생산 능력이라는 것과 또 그것의 비용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테슬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해온 곳인데, 일단 양적으로 이게 뒤집혀 가지고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가 BYD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BYD의 경쟁력의 이제 그 원천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물론 있지만, BYD가 원래 배터리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잘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터, 반도체 등의 여러 일련의 전기차 부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것들을 잘 결합시키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그 400만 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델들로 충당이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중국 시장이라는 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데, 그런 점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BYD가 가지는 엄청난 점유율,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못 만들지만 BYD는 하이브리드 차까지도 같이 만드는 능력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BYD의 세계 1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가 모델 S, 모델 3, 모델 Y, 모델 X 이렇게 서너 개밖에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 3라고 하는 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이제 생산 판매되면서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흑자를 기록하게 된 그 기점이 됐는데, 그러나 그 후속 모델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페이스리프트조차 안 해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성능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페이스리프트를 안 하고 그냥 OTA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차를 나중에 중고차로 팔아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기호라는 게 이렇게 맨날 똑같은 차를 몬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원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막 BYD나 이렇게 가격을 내리니까 또 그걸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수익성이 나빠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전기차 요것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FSD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또 에너지로서의 ESS,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그 분야만 국한해서 본다면 BYD한테 뒤처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단일한 순수 전기차로만 자기들의 그 세계 1위의 위상을 지키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고, 거기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상당히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 전기차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만드는 과정에서 선두 업체로 누렸던 그런 프리미엄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차라고 하는 거가 하드웨어로서 전기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택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로봇 택시라는 것은 택시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게 24시간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퇴근을 해야 되지만, 택시가 무인으로 돌아다닐 때는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그 요금이 4.2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5,000원 정도가 좀 넘는데 정액입니다. 그러면 한 번 그 사람이 타면 얼마든지 멀리 가도 4.2달러만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의 규제라든지 그 소비자들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공 여부가 판단될 텐데, 만약에 그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전기차 그냥 몇 대 파는 것보다 이게 수십만 대가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 그것이 갖는 수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에너지 사업에서의 전기가 필요할 때 공급하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저장해 두고 하는 이런 ESS 사업에서의 또 여지,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테슬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을 했다가 그거로 인한 이제 손상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만약에 본업에 충실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그렇게 간단하게 어려워질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